산타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야? 9월 4일. 추석도 얼마 안 남았네. 네. 약 이틀간의 개인적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뭐 독서 관련된 내용도 있고, 모임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정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스타벅스가 7시에 열더라고. 7시 07시. 땡큐였어. 일요일날은 거기에선 조금 최근에 접한 독서를 해야 되는 좀 책이 있었고, 눈에 띄는 책이 있어서 좀 앉아서 읽고 있었는데, 근데 세상에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몇 가지 눈에 띄는 추악한 모습도 있고, 안쓰러운 모습도 있고, 뭐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뭐 존경스러운 모습도 있고 한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어. 어찌됐든 세상은 여자와 남자가, 음과 양이 조화롭게 진영을 이루어가면서 하나의 창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 묘하게도 두 개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젠더가, 뭐 성이라는 거는 내가 말씀드린 건 어떤 생물학적인 거지만, 만물이 다 뭐 어떤 의미에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낸 아름다운 모습들이 세상을 좀 굉장히 이렇게 안정감 있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권력과 진보라고 하는 Power and Progress, 데런 세너글로 교수라고, 그 책을 조금 흥미롭게 해서 좀 신청을 해갖고 렌탈을 했어. 너무 비싸가지고 32,000원이야 책만 해도. MIT 교수 이렇게 앉아있는데 지금 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07시, 08시, 09시에 이렇게 남녀 간의 부부가, 누가 봐도 부부야.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속삭이는 게 아니라 부부. 그리고 새롭게 제2의 이제 가정을 이루는 어떤 한 신혼부부들의 아름다운 또 이런 플랜들도 있었고, 이렇게 들리잖아 눈에. 이제 이 나이쯤 되면 어떤 식의 대화가 있는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둘이 앉아서 소근소근 거리면서 소박하게 4,800원, 4,500원짜리 4달러 정도 되나요? 3달러? 3.8달러? 3.5달러 정도 되는 커피 한 잔을, 그것도 나눠 먹으면서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지. 텅텅 빈 2층에서 빈 테이블에 앉아서 둘이서 자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얘기, 친지에 대한 얘기 등을 소곤소곤거리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메모를 하고, 어떤 남자는 창밖을 그냥 고즈넉하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런 그 여명이 뜨기 전에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커플들의 그게 서로 간에 끌림이 있든 끌림이 없든지 간에 둘이 평화로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게 속삭임들을 지켜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선정적이나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편하게 이렇게 많은 대화는 하지 않지만 부부가 이렇게 와갖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서 세상이 와 아름답구나.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부부는 여행을 가려고 하나봐. 해외여행.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긴장감과 기대감,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이제 맞춰보는 거잖아. 사실 이제 의견들을. 거기서 오는 그 잠재적인 사랑들, 잠재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잠재적인 사랑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 새벽에 느끼는, 그날따라 커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뭐 50대, 40대, 30대, 20대는 없었던 것 같고, 20대에 새로 시작할 때는 커플도 있긴 있었지. 이들은 학생 같더라고. 왜 그 저기 뭐야 스타벅스에서 이빨을 닦는지 잘 모르겠지만 둘이 사이좋게 이빨을 닦더라고, 책상에서. 희한한 사람들이. 아무튼 되게 그 시간대 오는 커플들의 응집력이라는 게 나는 혼자였지. 뭔가를 정리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었는데 되게 좋았어. 그런 어떤 이런 이렇게 스테빌리티한 이런 모습들이 삶을 굉장히 이렇게 하나의 버퍼로서 바라보는 숨걸음이, 숨걸음. 네, 숨걸음.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너무 좋았고, 참고로 요즘 시작되는 별 기대는 안 했는데, 왜냐면 워낙 유명한 그 MIT 교수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뭐 그런 책을 썼던 유명한 교수 있잖아요. 그 from 트르키예 교수, MIT 교수인데 출신은 트르키예 출신인데 너무 비싸기도 해갖고 이거 사야 되냐 말아야 해서 일단 도서관 쪽에다가 그 대여 책 시청을 좀 했는데 총 11장으로 이루어진 내용인데 누군 말 맞다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제학 서적하고는 확연히 다른 모습의 이론을 제공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기존 그 고전적인 경제학 서적과 기술적인 어떤 관점을 다르게 보는 책이었어. 잠깐 얘기하자면 17, 18세기 정도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국가라든가 조직에서 이렇게 쓱 봤는데 인구도 증가하고 효과적인 그 감지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시 그 정도 시점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거야. 니즈가 기존의 감옥이라든가 이런 이제 거대한 빅브라더 같은 가버먼트가 생기고 나서 영국 내에서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가지고 있는 각 지방주들의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자유가 그 밑에 있는 영주에 소속된 주민들의 종교가 되는 거잖아. 거기서 이제 급속히 안정된 어떤 사회로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국가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서 서서히 그 즈음에서 올라온 이런 이슬람 세계와 유럽 세계에서의 문화적인 융합이 이루어지잖아. 동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죠? 동시에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에스파냐 쪽에 있는 무어인들이 동시에 거꾸로 또 밀려나잖아. 레콘키스타라는 어떤 그 영토 회복을 주창했던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슬람이 몇백 년간을 이 지역을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독특한 유럽 문화와 이슬람 문화들이 아주 상호작용을 해서 아름다운 문화들, 이런 종교적인 자유도 상당히 이슬람이 지배하지만 종교적인 자유가 있었던 곳이었어. 그곳에서는 종교적 자유로 인한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명, 그리스 문명이 이슬람이 해석하고 그걸 거꾸로 다시 유럽 쪽에 전달해 준 거는 공교롭게 이런 이베리아 반도 쪽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좀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로 인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크 왕국, 프랑스 쪽이나 영국 쪽, 그 다음에 당시 분열되어 있던 도이치 쪽에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런 찰나에 국가적인 감시를 해야 되는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한 사람이 고안해낸 게 있는데, 그런 이제 설계적인 측면에 감시 체계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내용이, 그런 기술적인 진보가 베런 교수에 의하면, 간단히 얘기하자면 기술적인 진보가 거기에 따르는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한계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노동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거는 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300년 동안 이루어진 기술의 진보가 우리 인류를 크게 앞장섰다는 건 확실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노동에 대한 대가는 정말 이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지. 생산성 밴드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더라고, 이 책에서 보니까. 자본가가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됐을 때 그 이상의 호응을 얻어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 노동이 더욱더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시점이 생기잖아. 그 시점에서 우리는 흔히 노동 생산성 증가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동자한테는 그렇게 되지 않고 권력을 가진 특정인들한테 왜곡된다는 얘기지. 1871년도에 미국 남부의 목화 산업을 확연히 바꾼 획기적인 사건이 있어요. 조면기. 목화의 씨앗을 획기적으로 빼낼 수 있어서 노동 생산성을 1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500배 이상의 목화 재배를 생산성을 높인 획기적인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따르는 기술적인 진보에 따르는 어떤 생산성 증가에 따르는 노동의 가치의 보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알겠지만 이제 노예 제도에 대한 권력의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흑인들은 더욱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노동을 착취당해야 되는, 노동 생산성은 1500배 이상으로 올라갔지만 권력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기술이 진보되고 그에 따라서 균형 있게 제공되어진 게 아니라 왜곡되어진다는 게 이 책에 나오는, 왜 그리고 왜곡되어지고 어느 시점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 향상시켜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대운하 관련된 언제입니까? 18세기 이집트 스웨즈 운하와 동시에 파나마 운하에서 이루어진 여러가지 기술적인 진보와 그에 따르는 왜곡된 노동 생산성, 노동에 대한 기술이 진보가 꼭 인류에게 행복을 반드시 주는 내용으로 동시에 가지는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이집트인들이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스웨즈 운하에 상당 부분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봉사 차원에서 갔다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르는 아주 저렴한 임금으로 인해서 많은 이집트인들이 고생을 했다는 거지. 99년간의 렌탈과 15%의 국가적인 이익. 지금은 이제 이집트가 나세르에 의해서 1960년대 국유화 됐잖아요. 거기 사람도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 기술은 진보됐는데, 왜냐면은 기존에는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도나 일본 쪽으로, 중국 쪽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갔어야 됐나?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서 북부 아프리카, 남부의 희망봉을 거쳐서 쭉 남쪽을 타고 동쪽을 타고 올라가다가 말이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가 아는 인도네시아나 이쪽을 통해서 일본이나 중국으로 넘어가는 고전적인 방법이 있었잖아. 근데 스웨즈 운하가 발견되면서 엄청나게 짧은, 그 날씨가 좋고 하면은 스웨즈 운하는 그 간문 방식이 아니라 그 조수의 해수면을 일치시키잖아. 하루면 간대, 하루. 그 지중해에서 그 홍해를 거치는 그 수십 킬로, 수백 킬로의 그 회랑이 운하의 회랑을 통하게 되면 하루면 들어간대, 하루면. 놀라운 일이 놀라운. 처음에는 좀 손해를 봤지만, 왜냐면 그게 당시에 개발이 됐을 때는 거대한 도슬단 화물선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느리게 이동하기도 하고, 투여도 거기에 투여된 투자 대비해서 높은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배는 많이 있지 않았다는 거지. 너무나 많은 이제 투자 대비해서. 근데 공교롭 그때도 개발된 증기기관에 의해서 아주 중소규모의 이런 증기기관 배들이 그 스웨즈 운하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수익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오히려 영국 같은 나라에서 그 사용처에 대한 또 알게 돼 가지고 그곳에 대한 지분을 프랑스 쪽에서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18세기 말, 19세기 말이에요. 1871년경. 곧바로 파나마 쪽에 똑같은 그 간문이 없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기술의 진보가 딱히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행운과 행복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2장, 3장 때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 줌으로써 진보가
프로그레스. 우리가 아는 그 진보, 정치적인 진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있고 권력,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진보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전에 의해서 대단히 영향력을 갖는다라는 게 이 책의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권력이 가지고 있는 리더의 비전이 세상을 바꾼다는 내용이 확연하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아주 잘 선택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집중을 하게 됐고, 어쨌든 세상은 가정의 아름다움이 모태가 돼서 이런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퍼져나가는, 거기에 따른 기술의 진보는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 왜곡과 실상을 보는 또 한 주가 될 것 같아. 한 달간의 좀 생각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생활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날씨가 그냥 아직도 덥네. 9월인데. 좋은 시간 되시고 산타였습니다.